보사노바가 세계로 퍼지던 리우 황금기에는 유럽의 예술가들과 미국의 재즈 뮤지션들, 남미의 혁명가들이 모여들고 젊은이들이 모였던 곳, 코파카바나 이파네마의 병, 브라질, 삼바학교 등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해변 중 하나가 있던 곳. 그곳은 단순한 백사장이 아닌 패션과 음악, 섹시함의 상징이었고 보사노바와 삼바의 고향이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음악 장르만이 아닌 삶의 리듬이었고 이국적 자유의 메카였고 파리의 낭만과 쿠바의 열정, 리우의 섹시함이 섞인 도시를 상징했었던 곳이었다. 그러나 2025년 8월 3일 오후 5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거리가 멈췄습니다. 버스가 서고 상점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숨을 죽였죠. 하늘엔 헬리콥터가 떴고 멀리서 총성이 들려왔습니다. 26개 지역이 동시에 봉쇄됐습니다. 이날 브라질 역사상 가장 큰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는 아름다운 해변과 축제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엔 오랫동안 감춰진 어둠이 있었죠. 바로 파벨라, 빈민가입니다. 이곳은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경찰도 구급차도 들어오지 않았죠. 대신 그 빈자리를 깽단이 채웠습니다. 파벨라는 리우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덕 위에 다닥다닥 붙은 집들, 좁은 골목길,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사는 곳은 브라질 정부가 포기한 땅이었습니다. 깽단은 이 공백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약을 팔고 무기를 거래하고 지역을 통제했죠. 처음엔 작은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커졌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죠.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청년들이 깽단으로 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파벨라엔 학교가 부족했고 병원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곳을 적대시했죠. 주민들을 보호하기보단 통제하려 했습니다. 브라질의 소득 불평등은 세계에서도 손꼽힙니다. 상위 1%가 전체 부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죠. 반면 파벨라 주민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격차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회의 격차였죠. 교육받을 기회, 안전하게 살 기회, 꿈을 꿀 기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깽단은 이런 청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죠. 처음엔 작은 심부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됐고 총을 들게 되고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2025년 들어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깽단 간의 영역 다툼이 격화됐죠. 총격전이 잦아졌고 무고한 시민들이 휘말리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학교 가던 아이가 유탄에 맞고 출근하던 어른이 교전에 휩쓸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이름은 샤크 작전이었습니다.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의미였죠. 작전 준비는 몇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깽단의 거점을 파악하고 투입 인력을 훈련시켰습니다. 경찰은 물론 특수부대까지 동원됐죠.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주요 깽단 조직을 해체하고 무기를 압수하고 지역을 정부 통제하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5시 20분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26개 지역이 동시에 봉쇄됐습니다. 헬리콥터가 상공을 돌며 감시했고 장갑차들이 거리를 막았죠. 경찰 1000여 명이 일제히 진입했습니다. 확성기로 투항을 권고했지만 응답은 총성이었습니다. 교전은 순식간에 격화됐습니다. 주민들은 집 안에 숨었죠. 창문을 닫고 불을 끄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경찰은 계속 밀어붙였고 깽단은 저항했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거리는 전쟁터가 됐죠. 작전이 끝났을 때 정부는 성공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60명이 사망했고 81명이 체포됐으며 75정의 소총이 압수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로는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쓰러진 60명은 모두 깽단원일까요? 그들 중 일부는 단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리우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총성은 멈췄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작전이 끝나고 브라질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정부는 승리를 선언했죠. 범죄 조직을 소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일부는 환호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침묵했죠. 60명이 죽었다는 숫자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인권단체들이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작전이 아니라 학살이다라고 주장했죠. 사망자 대부분이 총에 맞아 죽었고 그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모두가 저항한 깽단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곳에 살던 주민도 포함됐을까요? 브라질 언론도 분열됐습니다. 보수 언론은 강력한 법 집행이라 평가했죠. 깽단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됐다며 정부의 조치를 옹호했습니다. 반면 진보 언론은 과잉 진압이라 비판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무력만 사용했다고 지적했죠. 파벨라 주민들의 목소리는 더 복잡했습니다.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죠. 깽단이 사라져서 다행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웃도 죽었어요.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또 다른 주민은 경찰이 우릴 보호한 게 아니라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작전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도 있었기 때문이죠. 유엔 인권이사회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과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죠. 국제사회의 시선이 브라질로 쏠렸습니다. 이 작전은 단순히 국내 치안 문제가 아니라 국가 폭력에 대한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근본 원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브라질은 남미 최대 경제대국입니다. GDP는 세계 10위권이죠. 하지만 그는 극소수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진위계 수를 보면 브라질은 불평등 상위권입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5%를 차지하죠. 파벨라는 이런 불평등의 산물입니다. 1960년대부터 시골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왔죠. 일자리를 찾아서였습니다. 하지만 도시엔 그들을 받아들일 주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빈 땅에 무허가 건물을 짓기 시작했죠. 정부는 이를 방치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며 파벨라는 거대한 빈민촌이 됐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만 해도 700개 이상의 파벨라가 있죠. 약 150만 명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리우 전체 인구의 22%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를 받지 못했죠. 교육이 부족했습니다. 파벨라의 학교는 낙후됐고 교사도 부족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중학교도 마치지 못했죠. 2023년 브라질 통계청 자료를 보면 파벨라 청소년의 40%가 15세 이전에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배울 기회를 잃은 것이죠.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학력이 낮으니 정규직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았죠. 수입은 불안정했고 미래는 불투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깽단이 다가왔습니다. 하루에 100달러 줄게라고 말하며 말이죠. 깽단은 파벨라에서 일종의 그림자 정부 역할을 했습니다. 경찰이 하지 않는 일을 대신했죠. 분쟁을 조정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심지어 복지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충성을 요구했지만요. 주민들은 깽단을 두려워하면서도 의존했습니다. 이런 구조가 수십 년간 고착됐습니다. 정부는 파벨라를 외면했고 깽단은 그 빈자리를 채웠죠. 청년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깽단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들은 무장 조직이 됐습니다. 고성능 소총을 들고 거리를 지배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브라질 정부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결하려 하지 않았죠. 파벨라에 투자하는 건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유층 유권자들은 세금을 빈민에게 쓰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근본 대책 대신 단속만 강화했죠. 결과는 악순환이었습니다. 경찰이 강경하게 나갈수록 깽단은 더 무장했습니다. 깽단이 강해질수록 경찰은 더 폭력적으로 대응했죠. 그 사이에서 일반 주민들만 고통받았습니다. 양측 모두 그들을 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8월 3일의 작전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실제론 빈곤과 불평등의 결과물과 싸운 것이죠. 총을 압수했지만 새로운 총이 또 들어올 겁니다. 깽단원을 체포했지만 새로운 청년이 또 충원될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은 그대로니까요. 작전이 끝나고 며칠 후 파벨라는 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깽단이 사라졌으니 평화로워진 걸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주민들은 말합니다. 깽단이 무서웠지만 경찰은 더 무서웠다고요. 한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마리아라는 50대 여성입니다. 그녀는 파벨라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깽단이 있을 땐 그래도 규칙이 있었어요. 밤 9시 이후엔 조용히 해야 하고 이웃끼리 싸우면 깽단이 중재했죠. 무서웠지만 예측은 가능했어요. 하지만 작전 당일은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이상했어요. 거리가 너무 조용했죠. 그러다 갑자기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어요. 총소리가 시작됐고 우린 집에 숨었죠. 몇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총소리만 들렸어요. 마리아의 조카는 19살 청년이었습니다. 깽단과는 무관했죠. 작은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조카가 문 밖에 나갔다가 다시 뛰어들어왔어요. 밖에 경찰이 가득해라고 하더군요. 그 후로 우린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었죠. 다행히 그 집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옆집은 달랐죠. 총알이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공포는 컸습니다. 누구를 향한 총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날아들었죠. 작전이 끝나고 경찰이 떠난 후 주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죠. 바닥엔 혈흔이 있었고 총탄 자국이 건물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평화를 되찾는 방법인가요? 마리아는 묻습니다. 경찰 입장도 들어봐야 공평하겠죠. 한 경찰관이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우린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깽단이 먼저 쏘면 우리도 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고성능 소총으로 무장했고 우린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는 계속 말합니다. 파벨라 지형은 복잡합니다. 골목이 좁고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죠.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우린 최대한 신중하게 행동했지만 완벽할 순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인정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괴롭습니다. 내가 쏜 총알이 누군가를 죽였을 수도 있죠. 그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형제였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와요. 작전에 참여한 경찰 중 일부는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PTSD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죠. 우린 범죄자와 싸운 게 아니라 같은 브라질 사람과 싸웠습니다.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체포된 81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죠. 하지만 브라질의 사법 시스템은 느립니다. 재판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체포된 이들 중에는 10대도 있었습니다. 가장 어린 나이가 16살이었죠. 법적으론 미성년자입니다. 하지만 성인과 같은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 아이들을 교도소에 보내는 게 해결책일까요? 한 사회복지사는 묻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청소년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택지가 없었어요. 학교는 형편없었고 직업훈련은 없었죠? 깽단만이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이제 그들을 교도소에 가뒀으니 뭐가 달라질까요? 나중에 나와서 더 강경한 범죄자가 될 뿐이죠. 브라질의 교도소 시스템은 악명 높습니다. 과밀 수용이 심각하죠. 정원의 2배 이상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생은 열악하고 폭력은 일상입니다. 교도소는 재활시설이 아니라 범죄학교가 됐습니다. 한 교정 전문가의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깽단이 교도소 안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수감된 깽단 리더들이 밖에 조직을 지휘하죠. 휴대폰과 뇌물로 연락을 유지합니다. 체포가 끝이 아닙니다. 깽단 조직은 교도소 안팎을 넘나들며 작동하죠. 그렇다면 압수된 무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75정의 소총이 압수됐습니다. 대부분 AK-47과 AR-15였죠. 고성능 군용 무기입니다. 이런 무기가 어떻게 깽단 손에 들어간 걸까요? 답은 국경입니다. 브라질은 여러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죠. 특히 파라과이 국경이 문제입니다. 밀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무기상들이 총을 밀반입해서 깽단에 팔죠. 돈만 있으면 군용 무기도 구할 수 있습니다. 무기를 압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한치한 전문가는 말합니다. 몇 주 지나면 새로운 무기가 또 들어올 겁니다. 밀수 루트를 차단하지 않는 한 계속 반복되죠. 결국 이 작전으로 뭐가 바뀐 걸까요? 깽단의 리더 몇 명이 사라졌습니다. 무기 일부가 압수됐죠. 하지만 조직 자체는 건재합니다. 권력 공백이 생기면 누군가 다시 채울 겁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죠. 평화는 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학교와 병원이에요.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미래죠. 그게 없으면 총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작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파벨라는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죠.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긴장감이었죠. 사람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정부는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파벨라에 경찰 초소를 설치하겠다고 했죠. 평화유지군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시행됐는데요. 성과가 엇갈렸습니다. 초기엔 효과가 있었습니다. 깽단 활동이 줄었고 범죄율도 떨어졌죠. 주민들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주민을 보호하기보단 감시했죠. 젊은 남성들은 무조건 의심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의 부패였습니다. 일부 경찰이 깽단과 결탁했죠.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줬습니다. 심지어 무기 밀수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범죄자보다 더 나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그래서 주민들은 이번 확대 계획을 반신반의했습니다.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경찰 초소가 늘어나면 뭐합니까? 신뢰가 없는데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카를로스라는 23살 청년입니다. 그는 파벨라에서 태어나 자랐죠. 학교는 중학교까지 다녔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그만뒀죠. 지금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현장에 갑니다. 일이 있으면 일하고 없으면 그냥 집에 와야죠. 수입이 불안정해요. 한 달에 벌면 $200 정도? 그걸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카를로스는 깽단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16살 때였죠. 형이 깽단에 있었어요. 돈을 잘 벌더라고요. 나한테도 같이 하자고 했죠. 솔직히 혹했어요. 하루에 $100를 준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말렸어요. 형은 작년에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25이었죠. 그걸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카를로스는 지금도 힘들게 살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살아있잖아요. 형은 돈은 벌었지만 25에 죽었죠. 뭐가 더 나은 삶일까요? 하지만 그의 동생은 다릅니다. 16살인 동생은 최근 깽단과 어울리기 시작했죠. 말려도 소용없어요. 형처럼 평생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파벨라의 현실입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죠. 가난, 절망, 깽단, 죽음. 이 고리를 끊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브라질 정부도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 사회 프로그램을 시도했죠. 직업훈련, 교육 지원, 주택 개선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첫째,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만들었지만 돈을 충분히 투입하지 않았죠. 둘째, 지속성이 없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프로그램도 바뀌었습니다. 셋째, 실행이 엉망이었습니다. 부패로 예산이 새나갔고 관료주의로 일이 느려졌죠. 그래서 주민들은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어차피 말뿐이다. 이게 중론이죠. 실제로 지난 20년간 수십 개의 프로그램이 발표됐지만 파벨라의 현실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메데인이 대표적이죠. 한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였던 메데인은 변했습니다. 빈민가에 집중 투자했고 교육에 힘썼죠. 20년 넘게 꾸준히 투자한 결과 범죄율이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브라질도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지가 필요하죠. 단기적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봐야 합니다. 8월 3일의 작전은 증상만 다뤘습니다. 병의 원인은 건드리지 않았죠.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총이 아닌 학교로, 감옥이 아닌 일자리로 싸워야 하죠.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을 뿐이라는 거죠. 세계 여러 도시가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깽단, 마약, 범죄가 도시를 장악했죠. 하지만 일부는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콜롬비아 메데인의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1990년대 메데인은 지옥이었습니다.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도시를 장악했죠. 하루에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살인율이 인구 10만 명당 380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메데인은 변했습니다.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교통혁명이었습니다. 빈민가는 대부분 산비탈에 있었죠. 시내와 연결이 안 됐습니다. 시는 케이블카를 설치했습니다. 통근 시간이 2시간에서 30분으로 줄었죠. 둘째, 공공시설 투자였습니다. 빈민가에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그냥 도서관이 아니었죠. 건축적으로도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너희는 소중하다는 메시지였죠. 공원과 체육시설도 만들었습니다. 셋째, 교육이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무료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했죠. 컴퓨터, 요리, 미용 등 다양한 분야였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선택지를 준 거죠. 넷째, 경찰 개혁이었습니다. 경찰을 주민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 경찰제를 도입했죠. 경찰관들이 같은 동네에 계속 근무하며 주민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신뢰가 쌓였죠. 다섯째, 지속성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은 유지됐습니다. 20년 넘게 꾸준히 투자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살인율이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시가 됐습니다. 브라질도 메데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죠. 브라질만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브라질의 파벨라는 메데인의 빈민가와 다르니까요. 브라질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브라질 사람들의 회복력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힘이죠. 파벨라 안에는 이미 공동체가 있습니다. 주민 조직이 활동하고 있죠. 정부는 이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브라질은 자원이 풍부합니다. 경제 규모도 큽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죠. 변화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왜냐하면 기득권의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유층은 왜 우리 세금을 빈민에게 쓰냐고 반발합니다. 정치인들은 단기 성과에만 관심 있죠.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NGO들이 파벨라에서 활동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을 지원하죠.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평화는 총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힘을 합치는 거죠. 정부, 주민, 기업, NGO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각자 다른 방향을 보면 안 됩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죠. 메데인이 성공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시장 혼자 한 게 아니었어요. 시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했죠. NGO들이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모두가 우리 도시를 바꾸자는 한 마음이었죠. 브라질도 이런 힘을 모아야 합니다. 파벨라 문제는 누군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브라질 전체의 문제죠.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8월 3일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날 이후 브라질 사회는 깊은 성찰에 빠졌죠.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브라질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시각은 극명하게 달랐죠. 보수 언론은 강력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깽단과의 전쟁에서 물러서면 안 된다고 주장했죠. 반면 진보 언론은 과잉 진압을 비판했습니다. 60명이 죽었다는 건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단체들도 목소리를 높였죠. 이건 작전이 아니라 학살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도 반응했습니다. UN 인권이사회가 우려를 표명했죠. 과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도 성명을 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투명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죠. 하지만 브라질 정부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법을 집행했을 뿐이다. 공안 장관이 말했습니다. 깽단이 먼저 발표했고 우리는 대응했다고 설명했죠. 조사는 진행되겠지만 경찰의 정당방위였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논쟁 속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가 묻혔습니다. 바로 파벨라 주민들의 목소리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실 주민들의 의견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작전을 지지했습니다. 깽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고 말했죠. 밤에 총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잤다. 이제 좀 조용해졌다.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주민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깽단은 사라졌지만 우리 일상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죠. 여전히 학교는 부족하고 일자리는 없다.
곧 새로운 깽단이 들어올 것이다. 이게 현실적인 우려였습니다. 실제로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브라질에서는 과거에도 비슷한 작전이 여러 번 있었죠. 2007년 콤플렉소 두알레망 작전에서 19명이 죽었습니다. 2017년 작전에서는 하루에 8명이 사망했죠. 2021년 자카레징유 작전에서는 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깽단은 잠시 약해졌다가 다시 세력을 회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난은 그대로였고 불평등도 계속됐습니다. 청년들은 여전히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강경책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브라질의 범죄학자 투리오카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무력으로 깽단을 제압할 수는 있다. 하지만 새로운 깽단의 출현을 막을 수는 없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다면 구조적 문제란 무엇일까요? 첫째, 교육입니다. 브라질의 공교육은 양극화가 심합니다. 부유층은 사립학교에 다니고 빈민층은 열악한 공립학교에 다니죠. 파벨라의 학교는 특히 형편없습니다. 교사가 부족하고 시설이 낙후됐죠. 둘째, 일자리입니다. 브라질의 실업률은 높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죠. 2024년 기준 18에서 24세 실업률이 20%를 넘었습니다. 파벨라에서는 더 높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 깽단으로 가는 거죠. 셋째, 주거입니다. 파벨라의 주택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상하수도가 제대로 안 되고 전기도 불안정하죠.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넷째, 보건입니다. 파벨라에는 병원이 부족합니다. 응급실도 멀리 있죠. 아파도 제때 치료받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파벨라의 사망률이 훨씬 높았던 이유입니다. 다섯째, 차별입니다. 파벨라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서 차별받습니다. 주소를 쓰면 서류가 떨어지죠. 저곳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이런 차별이 청년들을 더욱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죠.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씩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메데인의 성공 비결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20년 넘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죠.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은 이어졌습니다. 브라질도 이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8월 3일의 작전은 하나의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아니, 어쩌면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총이 아닌 정책으로, 억압이 아닌 기회로,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싸워야 하는 전쟁 말입니다. 브라질의 이야기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빈곤과 범죄, 폭력과 절망, 이 악순환은 국경을 넘어 존재합니다.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엘살바도르의 깽단, 남아공의 타운십, 그 공백을 범죄 조직이 채웁니다. 모두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 공통점을 살펴봅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곳에는 항상 불평등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가 극심하죠. 브라질이 그렇고, 멕시코가 그렇고, 남아공이 그렇습니다. 둘째, 국가의 부재입니다. 정부가 특정 지역을 방치하면 파벨라가 그랬죠. 경찰도, 공무원도 오지 않는 곳, 깽단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청년들의 절망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각국의 성공 사례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엘살바도르는 최근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였죠. 살인율이 인구 10만 명당 10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정부는 강력한 깽단 소탕 작전을 펼쳤습니다. 동시에 사회 프로그램도 운영했죠. 청년 고용 프로그램, 교육 지원, 지역사회 재건 사업 등이었습니다. 단속과 지원을 함께 한 겁니다. 포르투갈도 주목할 만합니다. 마약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죠. 마약 사용자를 범죄자가 아닌 환자로 봤습니다. 처벌 대신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마약 관련 사망률이 급감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1960년대 싱가포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범죄가 만연했죠. 정부는 교육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동시에 주택 문제를 해결했죠.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 사례들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단기 해법은 없습니다.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죠. 둘째, 단속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방과 지원이 함께 가야 합니다. 셋째,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은 이어져야 하죠. 브라질은 이 교훈들을 따를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왜냐하면 브라질의 정치는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도 바뀝니다. 장기적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구조죠.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강합니다. NGO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죠.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힘을 합치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브라질 사회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죠. 계속 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건가요? 아니면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 할 건가요? 8월 3일은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브라질이 달라질 수도 있죠. 아니면 그냥 또 하나의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브라질 국민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거죠. 세계 곳곳의 사례가 그걸 증명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노력만 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 메데인 2004년 한 청년이 산비탈 빈민가에서 2시간을 걸어 시내로 내려갔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면접관은 그의 주소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코무나 13 코무나 트레지 출신이군요. 죄송합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같은 청년이 똑같은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걸어서가 아니었죠.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30분이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구직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역 도서관의 사서로 일하고 있었죠. 메데인은 1990년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였습니다. 마야광,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본거지였죠. 하루에 16명이 죽었습니다. 살인율이 인구 10만 명당 380명이었습니다. 빈민가 코무나는 지옥이었죠. 경찰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메데인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2004년 세르히오 파하르도라는 시장이 당선됐습니다. 그는 수학자였죠. 그가 한 첫 번째 일은 놀라웠습니다. 가장 가난한 동네에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을 지은 겁니다. 에스파냐 도서관. 검은색 3개의 탑으로 이뤄진 건물이었죠. 왜 가난한 동네에 이렇게 멋진 건물을 짓느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시장은 대답했죠. 가장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줘야 합니다. 그게 존중입니다. 그 다음은 교통이었습니다. 메트로 케이블카 시스템을 설치했죠. 산비탈 빈민가와 시내를 연결했습니다. 2시간 걸리던 길이 30분으로 줄었습니다. 매일 2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습니다. 코무나 트레이지는 언덕 위에 있었죠. 집에 가려면 28층 계단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시는 700만 달러를 들여 야외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 5분이면 올라갈 수 있게 됐죠. 도서관, 미술관, 스포츠 센터를 지었습니다. 무료 컴퓨터 사용, 무료 강좌를 제공했죠. 청소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깽단 대신 책을, 총 대신 농구공을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속성이었습니다. 시장이 바뀌어도 정책은 계속됐죠. 2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07년 살인율이 1991년 대비 90% 감소했습니다.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시가 됐죠. 코무나 트레지는 이제 그라피티 투어로 유명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벽마다 그려진 그림들. 색깔과 희망으로 가득하죠. 한때 공개 처형장이었던 축구장은 다시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브라질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메데인을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죠. 브라질은 브라질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메데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방법이 아닙니다. 가능성이죠. 우리도 바뀔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드는 건 선택입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8월 3일은 끝났습니다. 60명이 죽었고 81명이 체포됐죠. 숫자로는 성공적인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그 다음은? 총은 문제를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할 수는 없죠. 해결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도서관에 가는 청년에게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할머니에게서, 축구장에서 공을 차는 아이에게서 나오는 거죠. 메데인의 기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의지였죠. 우리 도시를 바꾸자는 한 마음이었습니다. 시장, 시민, 기업, NGO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20년을 포기하지 않았죠. 브라질에도 그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한두 번의 작전이 아니라 20년의 각오가 필요한 거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합법적으로 돈 벌 방법이 없으니 불법을 택하는 거죠.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파벨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청소년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훈련원. 청년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코치. 이들은 거창한 계획 없이 그냥 시작했죠. 변화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듭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10사람을 움직이고 10사람의 노력이 100사람에게 희망을 주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8월 3일은 한 페이지일 뿐이죠. 다음 페이지를 쓰는 건 브라질 사람들입니다. 총으로 쓸지, 희망으로 쓸지, 선택은 그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메데인이 증명했듯이 희망으로 쓴 이야기가 더 오래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감동 피닉스는 여러분의 라이더가 되어 세상의 이야기를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감동 피닉스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